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센서가 주는 숫자,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같은 모델의 로봇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코드도 같고 부품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컨베이어 위에 나사를 정확히 집어 제자리에 놓고 옆에 한 대는 매번 몇 밀리미터씩 어긋나 나사를 놓칩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뒤져도 원인이 안 보입니다. 사실 차이는 코드가 아니라 송긋, 정확히는 그 송긋이 세상을 읽어드리는 센서에 있습니다. 로봇이 집게를 어디로 뻗을지는 결국 센서가 넘겨준 숫자 하나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하드웨어 엔지니어에게 첫 질문은 늘 이겁니다. 센서가 주는 그 숫자,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가? 센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리 세계와 컴퓨터 사이의 통역사입니다. 온도, 힘, 거리, 각도 같은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 신호를 다시 숫자로 옮겨 로봇에게 건넵니다. 문제는 이 통역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센서도 늘 조금씩 틀리게 통역합니다.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일은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어떤 통역사를 쓰고 그 실력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둘째, 얼마나 정확하게 통역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셋째, 통역이 틀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오늘 이 3가지를 차례로 풀어갑니다. 센서를 나누는 첫 번째 축은 에너지를 스스로 내보내느냐입니다. 박쥐를 떠올려 봅시다. 박쥐는 어둠 속에서 초음파를 직접 쏘고 물체에 부딪혀 돌아온 반사를 들어 거리를 잽니다. 이렇게 신호를 먼저 방출하고 그 반응을 읽는 센서가 능동형입니다. 초음파 센서, TWF, 라이다, 레이더가 여기 속합니다. 반대로 우리 눈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이미 있는 빛을 받기만 합니다. 이렇게 외부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센서가 수동형입니다. 카메라, 온도 센서, 마이크가 대표적이죠. 능동형은 어두워도 스스로 신호를 만들지만 전력을 더 쓰고 다른 능동 센서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센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재느냐입니다. 눈을 감고 걸어봅시다. 걸음수를 세면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빠르고 외부 도움도 필요 없지만 한 걸음마다 생긴 작은 오차가 계속 쌓여서 멀리 갈수록 실제 위치와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내부 상태로 재는 센서가 자기 수용 센서입니다. 엔코더와 IMU가 대표적이죠. 반대로 눈을 뜨고 이정표를 보면 느리지만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절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재는 이것이 외계 센서, GPS와 거리 센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은 둘을 융합합니다. 빠른 자기 수용으로 촘촘히 움직이고 가끔 들어오는 외계 센서로 쌓인 오차를 바로잡죠. 이게 오도메트리의 누적 오차를 잡는 상보 보정입니다.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3단어를 다트판으로 정리합니다. 정확도, 정밀도, 분해능. 다트를 여러 번 던진 판 3개를 상상해 봅시다. 첫째, 다트가 관역 한가운데 근처에 모이면 정확도가 높습니다. 정확도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둘째, 다트가 한 군데로 빽빽하게 몰려 있으면 정밀도가 높습니다. 정밀도는 여러 번 제도값들이 서로 얼마나 몰리는가, 즉 반복성과 산포입니다. 셋째, 분해능은 다트판 눈금의 최소 간격, 즉 센서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폭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밀도가 높아도 정확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엉뚱한 지점에 다트가 아주 촘촘히 몰려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첫 문제입니다. 어떤 센서의 사양서에 분해능이 아주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서는 정확도도 자동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분해능은 얼마나 잘게 구별하느냐일 뿐, 그 값이 참값에 맞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게 나눠 읽어도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치우침, 즉 개통오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개통오차는 분해능을 높인다고 사라지지 않고 뒤에서 다룰 캘리브레이션으로 따로 잡아야 합니다. 센서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속도, 즉 대역폭과 응답 시간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느리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가 흐릿한 잔상으로 찍힙니다. 센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따라잡는 속도가 느리면 실제 움직임을 뭉개서 넘깁니다. 그래서 원칙은 센서의 대역폭을 재어 대역폭보다 넉넉하게 잡는 것입니다.
로봇이 반응해야 할 속도보다 센서가 더 빨라야 하니까요. 여기서 흔한 트레이드 오프가 나옵니다. 신호가 지저분할 때 필터를 세게 걸면 잡음은 줄지만 그만큼 신호가 늦게 전달되는 위상 지연이 생깁니다. 잡음을 지우려다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죠. 잡음과 지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대역폭 설계의 핵심입니다. 로봇 관절이 지금 몇 도인지 읽는 위치 센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크리멘털 엔코더는 움직인 만큼의 변화량만 셉니다. 자로 치면 눈금 개수만 세는 셈이라 상대적인 위치만 알 수 있고 전원을 껐다 켜면 지금 어디인지 몰라서 기준을 다시 찾는 호밍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앱솔루트 엔코더는 각 위치마다 고유한 코드가 새겨져 있어서 전원을 켜는 순간 바로 절대 각도를 압니다. 호밍이 필요 없죠. 셋째, 리졸버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각도를 만들어내는데 구조가 튼튼해서 고온과 진동이 심한 가혹한 환경에서도 잘 버팁니다. 정밀 기계에는 앱솔루트 엔코더, 험한 산업 현장에는 리졸버가 자주 쓰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곧바로 절대 각도를 알 수 있고 별도의 호밍이 필요 없는 위치 센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앱솔루트 엔코더입니다. 각 위치마다 고유 코드가 있어서 켜는 즉시 절대값을 읽습니다. 1번 인크리멘털 엔코더는 변화량만 세기 때문에 전원을 켜면 기준점을 다시 잡는 호밍이 필요하고 3번 리졸버는 견고한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특징이 핵심이지 즉시 절대각이 대표 성질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상대, 즉시 절대, 경호로 묶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쥐거나 조립할 때는 힘과 토크를 읽어야 합니다. 손목에 다는 육축 힘, 토크 센서는 세 방향의 힘과 세 방향의 회전을 한꺼번에 잽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한 축에만 힘을 줬는데 다른 축에도 값이 새어 나오는 축간 간섭, 크로스토크가 생깁니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뒤에서 행렬로 바로잡습니다. 촉각을 읽는 앞전, 즉 피에조 센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앞전 소자는 힘이 변할 때 전하를 내놓기 때문에 두드리거나 스치는 동적인 힘에는 잘 반응하지만 가만히 눌러두는 정적인 하중은 전하가 서서히 새어나가 출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앞전 촉각은 정지된 무게 측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류를 재는 방법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션트 저항은 전선에 작은 저항을 넣어 전압을 읽는 방식으로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직류도 잴 수 있습니다. 홀 센서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선과 떨어진 채 절연 측정이 가능하지만 온도에 따라 값이 서서히 밀리는 드리프트가 있습니다. CT, 즉 변류기는 교류 전용입니다. 거리 센서도 저마다 약점이 뚜렷합니다. 광학 방식은 정밀하지만 투명한 유리나 거울처럼 반사가 튀는 정반사면에 약합니다. 초음파는 반대로 투명한 물체도 잘 잡지만 소리가 넓게 퍼지고 다른 초음파와 간섭에 약합니다. 그래서 유리문 앞에서는 초음파, 반짝이는 금속 앞에서는 서로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로봇의 자세와 움직임을 읽는 IMU는 세 가지 센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셋 다 저마다의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자이로스코프는 회전 속도를 잘 재지만 그 값을 계속 더해 각도를 만드는 동안 작은 오차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밀리는 드리프트가 생깁니다. 둘째, 가속도계는 기울기를 알려주지만 로봇이 덜덜 떨리는 진동에 취약해서 흔들림을 그대로 잡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지자기 센서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이지만 주변에 쇠붙이나 자석, 모터가 있으면 자기장이 휘어 방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IMU는 어느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셋을 융합해서 자이로의 드리프트는 가속도계로, 방향은 지자기로 서로의 약점을 메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선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절연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대신 온도에 따른 드리프트에 주의해야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홀 센서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함으로 전선에 직접 닿지 않고 절연 측정이 되지만 온도 변화로 출력이 서서히 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1번 션트는 회로에 직접 저항을 넣는 비절연 방식이고 직류 측정에 강하며 3번 CT는 교류 전용이라 직류는 못 잽니다. 절연이냐, 직류가 되냐,
교류 전용이냐를 기준으로 갈라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통역사를 골랐으니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통역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적는 일, 바로 요구사항 명세입니다. 설계 회의에서 센서가 정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재는지, 얼마나 잘게 구별하는지,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가 다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요구사항은 두루뭉술한 말을 전부 숫자로 바꿉니다. 측정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분해능은 얼마 단위까지 구별하는지, 대역폭과 샘플링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요구 정확도는 몇 %인지, 통신 인터페이스는 무엇인지, 이렇게 정량화된 명세만이 나중에 통과와 불합격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요구사항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샘플링 속도입니다. 영상에서 자동차 바퀴나 선풍기 날개가 갑자기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을 겁니다. 바퀴는 분명 앞으로 도는데 말이죠. 이건 카메라가 장면을 찍는 속도가 바퀴 회전보다 느려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빠른 신호를 너무 띄엄띄엄 재면 원래 신호와 전혀 다른 가짜 신호로 둔갑하는데 이것이 에일리어싱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재려는 신호 대역의 최소 2배보다 빠르게 여기에 제어 여유를 더해 잡아야 합니다. 이게 나이퀴스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에일리어싱은 일단 잘못 샘플링 되고 나면 절대 못 되돌립니다. 그래서 샘플링 이전에 아날로그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막아야 하며 이미 디지털이 된 뒤의 필터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빠른 신호를 너무 느리게 샘플링해서 생기는 에일리어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일리어싱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기 전에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로 높은 주파수를 미리 걸러야 막을 수 있습니다. 1번처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는 이미 가짜 신호가 진짜 신호와 뒤섞여 버려서 어떤 소프트웨어 필터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나이퀴스트에 따라 신호 대역의 2배가 넘도록 샘플링 속도를 충분히 높이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정답은 샘플링 전 아날로그 필터입니다. 요구 분해능이 정해지면 ADC 비트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전압을 몇 단계의 숫자로 잘라 읽는 장치인데 비트수가 곧 눈금계수를 정합니다. n비트면 2의 n제곱 단계로 나눕니다. 필요한 비트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측정 전체 범위 FSR을 요구 분해능으로 나누면 몇 단계가 필요한지 나오고 거기에 로그를 취하면 비트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V를 1MV 단위로 구별하고 싶다면 10,000단계가 필요합니다. 록2만은 약 13.3이니 최소 14비트가 필요하죠. 반대로 비트수가 정해지면 분해능은 FSR을 2의 비트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실제 유효 비트, 즉 잡음까지 고려한 ENOV 여유를 한두 비트 더 얻는 것이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계산입니다. 0에서 5V 범위를 5MV 단위로 구별하려면 ADC는 최소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먼저 필요한 단계 수를 구합니다. 전체 범위 5V를 요구 분해능 5MV로 나누면 1000단계입니다. 이제 록2 1000을 구하면 약 9.97이 나옵니다. 비트 수는 정수여야 하고 요구를 만족하려면 올려야 하니 최소 10비트가 답입니다. 정답은 2번 10비트입니다. 9비트는 512단계라 1000단계에 못 미쳐 분해능이 부족하고 10비트는 1024단계라 요구를 넘어섭니다. FSR 나누기 분해능의 로그를 취하고 올림,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아주 미약할 때는 잡음과의 싸움, 즉 SNR이 관건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봅시다. 시끄러운 복도를 다 지나온 뒤에 소리를 키우면 이미 섞여든 복도, 소음까지 함께 커져서 목소리와 소음을 다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나오는 입 바로 옆에서 키우면 소음이 끼어들기 전에 신호부터 크게 만들 수 있죠. 센서 신호도 똑같습니다. 미약한 신호는 긴 배선을 타고 잡음을 잔뜩 주운 다음에 증폭하면 SNR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 바로 근처에서 먼저 증폭하는 전치 증폭을 둡니다. 잡음이 올라타기 전에 신호를 키워두는 것, 이것이 미소신호 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을 하나 짚습니다.
온도가 변하면서 센서 값이 서서히 밀리는 온도 드리프트가 있을 때 비트 수를 잔뜩 늘리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비트 수를 늘리는 것은 눈금을 더 잘게 나누는 일일 뿐이고, 온도 드리프트는 값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밀리는 개통 오차입니다. 아무리 눈금을 촘촘히 그어도 눈금자 자체가 기울어 있으면 정확해지지 않죠. 그래서 온도 드리프트는 요구사항 단계에서 미리 사양으로 못 받고 온도 보상 회로나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주기적인 0점 재설정 같은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해능을 높이는 것과 개통 오차를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요구 분석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둬야 합니다. 센서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값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인터페이스 요구에는 대역폭뿐 아니라 지연의 결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정성이란 데이터가 최악의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보장입니다. 로봇 제어는 평균이 빠른 것보다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은 넘지 않는다는 최대 지연과 도착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은 낮은 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씩 크게 늦으면 제어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주의할 점은 우선순위로 순서를 정하는 중재 방식의 버스입니다. 급한 메시지에 밀려 덜 급한 메시지는 언제 도착할지 최악 지연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는 평균 속도만이 아니라 최대 지연과 지터의 상한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요구 분석의 마지막 트레이드 오프는 필터입니다. 로봇이 진동하는 환경에서 고주파 잡음을 없애려고 필터를 강하게 걸면 잡음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제어 대역까지 함께 깎여서 신호가 늦게 도착하는 위상 지연이 생깁니다. 조용해졌지만 반응이 굼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잡음 억제와 응답 속도 사이의 선을 요구사항 단계에서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사항에는 반드시 추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적성이란 각 요구가 측정 가능한 판정 기준을 갖고 그것을 확인할 검증 방법과 1대1로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빨라야 한다가 아니라 몇 밀리초 안에 응답하고 그것을 어떤 시험으로 확인한다까지 적혀야 비로소 쓸 수 있는 요구사항이 됩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센서에서 나오는 아주 미약한 신호를 다룰 때 SNR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미약한 신호는 잡음이 섞이기 전에 센서 바로 근처에서 먼저 증폭하는 전치 증폭을 두어야 합니다. 2번처럼 긴 배선을 다 지나 잡음을 잔뜩 실은 뒤에 증폭하면 신호와 잡음이 같이 커져 SNR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3번, 비트 수를 늘리는 것은 눈금을 잘게 나눌 뿐 잡음 대 신호 비율 자체를 개선하지 못하고 4번, 샘플링 속도만 높이는 것도 SNR과는 다른 축입니다. 핵심은 증폭의 위치, 잡음이 끼기 전 센서 근처입니다. 이제 3번째 질문, 틀린 값을 바로잡는 보정입니다.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서려는데 아직 발도 올리지 않았는데 눈금이 이미 2.0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몸무게를 재면 실제보다 2kg 더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센서가 주는 값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둘째, 그 틀어진 값에는 규칙이 있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체중계는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2kg를 더하고 있으니 모든 측정값이 일정하게 2kg씩 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틀어진 오차라면 그 규칙만 알아내면 깔끔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정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센서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가장 단순하게 적으면 직선입니다. 출력은 기울기 A 곱하기 입력 X 더하기 상수 B 이렇게요. 오차도 이 직선의 두 부분에서 생깁니다. 첫째, 상수항비가 틀린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값이 나오는 방금 본 체중계가 이 경우죠. 이때는 직선 전체를 위아래로 평행 이동시켜 맞추는데 이것이 0점 보정, 오프셋 보정입니다. 둘째, 기울기 A가 틀린 경우입니다. 1제로 케이지를 올렸더니 9kg로 2제로 케이지를 올렸더니 18kg로 읽는 것처럼 배율이 어긋난 상황입니다. 이때는 직선의 기울기를 조정하는데 이것이 스팬 보정, 개인 보정입니다. 체중계가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 0을 가리키게 하는 게 0점,
저울추 눈금 간격을 맞추는 게 스팬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센서가 입력이 0일 때도 일정한 값을 출력하는데 기울기, 즉 배율은 정확합니다. 이 오차를 잡으려면 어떤 보정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1번 0점 보정입니다. 입력이 0인데 출력이 뜬다는 것은 직선의 상수항 B만 어긋난 것이므로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는 0.5풋 보정으로 잡습니다. 기울기가 정확하다고 했으니 스팬 보정은 필요 없죠. 2번 스팬 보정은 배율, 즉 기울기가 틀렸을 때 쓰고 3번과 4번처럼 필터나 평균화는 랜덤 잡음을 다루는 방법이라 이런 계통적 치우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출력이 반듯한 직선이라고 봤지만 실제 센서는 곡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도를 재는 NTC 서미스터는 온도와 저항의 관계가 크게 휘어진 곡선입니다. 이런 센서를 직선 하나로 보정하면 가운데는 맞아도 양 끝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두 점만 재는 2점 교정을 넘어 측정 범위 곳곳의 여러 점에서 참값과 센서 값을 함께 재는 다점 교정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점들을 표로 만들어 두고 사이 값은 이어서 읽는 룩업 테이블을 쓰거나 곡선을 수식으로 근사한 모델식의 개수를 맞춰 휘어진 특성을 곧게 펴줍니다. 비선형 센서일수록 재는 점을 늘려야 전 구간에서 정확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정과 필터입니다. 오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틀어지는 개통 오차입니다. 체중계가 늘 2kg씩 더하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잴 때마다 위아래로 제멋대로 튀는 랜덤 잡음입니다. 이 둘은 다루는 도구가 다릅니다. 개통 오차는 규칙이 있으니 보정, 즉 0점과 스팬, 다점 교정으로 그 규칙을 상쇄합니다. 반면 랜덤 잡음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 보정으로는 못 잡고 여러 값을 평균 내거나 필터로 부드럽게 다듬어 흔들림을 줄입니다. 개통 오차에 필터를 걸어봐야 치우침은 그대로 남고 랜덤 잡음에 0점 보정을 해봐야 다음 순간 또 튑니다. 어떤 오차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이 보정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육축 힘, 토크 센서의 크로스토크를 잠깐 봤는데 이제 그걸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Z 방향으로만 힘을 줬는데 X, Y 방향, 회전값까지 덩달아 뜨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양팔 저울에서 한쪽 접시를 눌렀더니 연결된 다른 칸까지 흔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새어나온 값은 무작위로 튀는 잡음이 아니라 축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돼 생기는 규칙적인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터로 지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각 축의 입력이 다른 축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측정해 6 곱하기 6 디커플링 행렬을 만들어 곱해주면 축들이 서로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크로스토크는 필터가 아니라 행렬로 푼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온도 드리프트는 소프트웨어로 나중에 빼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하드웨어 회로에서 먼저 상쇄하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게나 힘을 재는 스트레인 게이지는 온도가 오르면 힘과 상관없이 저항이 변해 값이 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받는 게이지 옆에 힘은 안 받고 같은 온도만 겪는 더미 게이지를 하나 더 붙입니다. 둘을 브리지 회로의 대칭으로 연결하면 온도가 변할 때 두 게이지가 똑같이 변하면서 그 영향이 서로 상쇄돼 사라지고 힘에 의한 차이만 남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무게를 양쪽에서 들면 저울이 안 움직이는 것과 같죠. 온도 오차를 계산으로 빼기 전에 회로 구조 자체로 지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전원 전압이 흔들리면 센서 값도 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영리하게 상쇄하는 방법이 비율 측정, 레시오 메트릭입니다. 고무줄자로 물건을 잰다고 해봅시다. 자가 늘어나면 눈금도 틀리겠지만 만약 쟤는 물건과 기준자가 똑같은 비율로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둘의 비율은 변하지 않으니 눈금은 그대로입니다. 센서도 마찬가지로 센서에 거는 여기 전압과 ADC의 기준 전압을 같은 전원에서 뽑아 하나로 묶어둡니다. 그러면 전원이 출렁여 센서 출력이 커질 때 ADC의 기준도 똑같이 커져서 둘의 비율로 계산되는 최종값은 전원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쇄됩니다. 흔들리는 전원 위에서도 안정된 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열전대는 온도를 재는 대표적인 센서지만 한 가지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열전대는 절대 온도를 바로 재는 게 아니라 두 접점 사이의 온도 차이만 잽니다. 뜨거운 쪽을 재는 측정 접점과 계측기 쪽에 있는 기준 접점, 이 둘의 온도 차이가 신호로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측정 접점의 절대 온도라는 점입니다. 온도 차이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기준 접점이 지금 몇 도인지를 따로 알아야 절대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접점의 온도를 다른 센서로 재서 그 값을 더해주는데 이것이 냉접점 보상입니다. 온도차에 기준점 온도를 더해 비로소 진짜 온도를 얻는 것이죠. 이 보상을 빠뜨리면 측정 온도 전체가 기준점 온도만큼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IMU와 지자기 보정입니다. 잠깐 예측해 봅시다. IMU를 정확히 쓰려면 무엇을 알아내야 할까요? IMU는 정지 상태에서 6방향으로 놓고 재는 6잣의 정적 교정을 합니다. 이걸로 3가지를 뽑아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연기 아닌 값을 내는 바이어스,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읽는 배율인 스케일 팩터, 그리고 축이 살짝 빗둘게 조립된 축 비정렬입니다. 지자기 센서 보정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드아이언으로 주변 자석이 방향과 무관하게 일정한 치우침을 더하는 것이라 중심을 옮겨, 즉 오프셋을 빼서 잡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프트 아이언으로 주변 쇠붙이가 자기장을 방향에 따라 다르게 왜곡해 원이어야 할 측정이 타원으로 찌그러지는 것이라 행렬로 타원을 다시 원으로 펴서 잡습니다. 마지막 8번째 문제입니다. 지자기 센서 주변의 쇠붙이가 자기장을 방향에 따라 다르게 왜곡해서 원을 그려야 할 측정 궤적이 타원으로 찌그러졌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보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소프트 아이언 보정입니다. 방향에 따라 다르게 일그러지는 왜곡이라 단순히 위치만 옮겨서는 안 되고 행렬을 곱해 찌그러진 타원을 다시 원으로 펴줘야 합니다. 1번, 하드 아이언은 자석이 방향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더하는 치우침이라 중심을 옮기는 오프셋 빼기로 잡고 3번, 냉접점 보상은 열전대에 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향 따라 다르면 소프트 아이언, 일정하게 밀리면 하드 아이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자주 미끄러지는 함정을 빠르게 훑겠습니다. 첫째, 분해능이 좋다고 정확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잘게 나누는 것과 참값에 맞는 것은 별개이고 치우침은 캘리브레이션으로 잡습니다. 둘째, 에일리어싱은 샘플링 전 아날로그 필터로만 막습니다. 디지털이 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보정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는 개통 오차를 잡고 필터와 평균화는 제멋대로 튀는 랜덤 잡음을 다룹니다. 넷째, 크로스토크는 필터가 아니라 디커플링 행렬로 축을 분리합니다. 이제 오늘의 3줄입니다. 하나, 센서는 물리량을 숫자로 옮기는 통역 사인이 그 특성을 읽고 고른다. 둘,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를 범위와 분해능과 대역폭으로 정량화해 적는다. 셋, 틀어진 값은 0점과 스팬과 행렬로 바로잡는다. 고른다, 적는다, 바로잡는다. 이 3박자가 로봇 센서와 신호 처리의 뼈대입니다.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